자, 2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큼 세금 내는 겁니다. 근데 가로 보시면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5명이 갖고 있는데 지분 표시가 없어. 그럼 5분의 1을 해요. 근데 전에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지분 표시가 없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 좀 이따 상속에서 나올 겁니다. 자, 3번인데 이거 중요해요. 자, 보시면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한 채예요. 토지와 건물을 제가 아까 합친다고 얘기했죠.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쳐요. 저는 답을 미리 얘기할게요. 주택은 반드시예요. 관련 주택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토지 매입해 놓고 자녀가 주택 건물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소유자가 다르니까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 따로 한다.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니다. 합친다. 1번하고 2번 중이겠지 뭐. 1번일 것 같아. 손 들어봐요. 1번일 것 같다. 내려보세요. 2번일 것 같다. 저는 방금 전에 답을 얘기했거든. 반드시 합친다고. 반드시. 근데 미끼를 던져놨잖아. 소유자가 다르다고. 아니야. 그래도 합쳐야. 이렇게 가요. 합쳐서 산출세액을 하나만 계산해. 1,000만 원. 근데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세금은 각각 내야 되잖아. 그럼 요 가격 비율대로 산출세액을 안 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을한테는 전체 5 중에 2, 얘한테는 5분의 3 이렇게. 그럼 보시면 요거예요.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나온 산출세액을 무슨 금액 비율대로 안 분한다. 시가 표준에. 그렇다고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 따로 아니에요. 주택은 반드시. 자, 4번 볼게요. 소유권 변동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뭐뭐뭐 하면은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 낼 수 있대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림 잠깐 보실게요. 갑이 원래 공보상 소유자였어요. 근데 6월 1일 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을로 변동이 됐어. 그럼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얘가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을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 첫 번째, 을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을이 세금 내요.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법조문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매수해간 을이 6월 1일까지 등기 이전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법에서 무슨 의무를 부여해놨냐면 원래 공부상 소유자 갑은 과세 기준을 6월 1일부터 날짜 기억할게요. 15일 이내에 매매 등이 일어났다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의사항.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세금 계산 신고 아니에요. 소유권 변동 신고. 그럼 얘가 신고를 한다면 을 거라는 거 확인되잖아.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을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과세관청은 얘한테 고지서 보냅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나는 6월 1일 전에 분명히 부동산을 팔았거든. 근데 6월 1일 날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여러분들 거야. 가만히 계시면 난리나. 15일 이내에 누구 거라는 거, 을 거라는 거 과세관청에 얘기해 주셔야 돼.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고지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변동이란 말을 주고요. 조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말을 줘요. 그때 누구로 간다? 공보상 소유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종중은 가족 단체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종중 명의 토지인데 이게 한 사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개인이 세금 내면 안 되죠. 그 개인은 과세관청에 똑같아. 15일 이내에 누구 거라는 거, 종중 거라는 걸 신고를 한다면 종중이 세금 내겠지만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안 하죠. 그러면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5번 가볼게요. 납세무제 하이라이트. 자, 보시면 돌아가신 분을 누구라고 했어요?
상속이 자녀를 상속을 받았는데 600억, 400억 받았네. 이게 우리나라 평균 상속치죠. 이 정도 못 받으면 가난한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공 하나 빼도 돼. 뭐 2개도 빼도 돼.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는 상속인 각자예요. 그게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럼 과세관청은 갑과 을이 확인되나 봅시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 그럼 각각 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배는 법조문은 등기를 안 하고 있네. 그럼 무슨 의무가 있냐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주된 상속자. 갑은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럼 지분 신고를 했다면 각각 내. 근데 지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갑이 다 내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등기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잖아요. 그때는 상속인 각자가 내. 그런데 동시 충족하셔야 돼. 뭐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며 신고도 안 하면 한 사람이 세금 낸다는 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럼 보세요. 상속 등기가 안 됐고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주된 상속자인데 주된 상속자 판단 기준이 원칙은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렇게 갑니다. 자, 6번, 7번을 묶어주시죠. 6번, 7번을 묶어주세요. 묶으셨어요? 자, 그림 보시죠. 그림 보세요. 국가 등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는 없잖아.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원칙은 비과세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부동산 원소유자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고 국가 소유 토지를 누군가가 공짜로 써.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 국가 등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지금처럼 공짜로 계속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만 조금 대신 내줄래? 아니면 월세를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대가 지급하고 사용할래라고 전화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만 조금 내주실래? 아니면 세금 조금 내는 게 아까워서 월세 1,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사용할래? 세금 내주세요.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며 국가 등은 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한테 못 받는 세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 그래도 얘가 유리한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시험 지문에서 연부란 말이 들어가. 그럼 이거는 계약이잖아요. 국가 등이 매도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매수계약자니까 이때는 정답이 매수계약자인데 시험 지문에 연부란 말이 안 붙어. 그럼 이런 말을 둘 거거든. 선수금은 회계 용어야. 몰라도 돼. 그러니까 미리 돈 받은 경우인데 뭔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계약이란 말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요 무상으로 받은 자가 세금을 낸다는 거. 그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조문을 가면 보세요. 국가 등 연부란 말이 보이며 매수계약자 7번 연부란 말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무상으로 받은 자. 결국 같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 자, 8번 이미 강의했어요.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전됩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 거라 하더라도 수탁자, 사실은 누구 거니까 위탁자.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위탁자가 내는 겁니다. 위탁자가 신탁자 같은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신탁자라고 하죠. 세법은 위탁자로 표현한다. 같은 말이라는 거 동의해요. 자, 위탁자. 그다음 9번 배웠네요. 환지는 내 거 주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류지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사업 시행자. 그럼 당연히 누가 세금 내야 돼? 사업 시행자. 얼마나 쉬워요. 10번 패스.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 항공기 선박을 임차해서 수입한다. 수입하는 자.
그럼 질문 드릴게. 요거 항공기 선박. 틀린 답을 안 만들어. 왜? 부동산 관련 세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막 궁금해하지 마. 선박이 뭐 여러분들 그 부엌에 선박 있잖아. 뭐 그런 거야. 그다음에 자 11번인데 자 그림을 잠깐 보시죠. 말은 좀 복잡한데 다 필요 없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예요. 얘가 쫄딱 망했어. 그러면 법원에 파산 절차가 들어가거든. 그럼 이 망한 사람이 당연히 채무자가 되겠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러면 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파산 채권자. 그러면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줘야 될, 배당해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재산을 모두 뭉뚱그려서 이런 말을 써요. 파산재단. 그럼 이 파산재단은 망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 채무자의 총 재산을 좀더 뭐라고 약속한다. 파산재단. 그럼 법원에서는요, 이 파산재단을 망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얘가 다 써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관리할 사람을 법원에서 선임을 해. 그게 파산관제이냐. 몰라도 돼요.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선임돼서 파산재단 관리 등을 해가는 공공기관인데, 그럼 질문 드릴게요. 쉬운 질문이야. 이 파산재단 망한 사람 거야? 파산관제인 거야? 망한 사람 거지. 얘는 관리인.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여러분들 거야? 관리인 분 거야? 우리 거지 뭘. 근데 왜 관리인이래? 얘는 관리인인데. 그러면 당연히 세금 누가 내야 돼? 망한 사람. 망한 사람이 누구야? 공부상 소유자. 그 얘기예요. 그럼 보시면은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봐봐요. 파산재단.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 자, 마지막 12번인데 납세무자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웃으시면 안 돼. 이거 되게 웃긴 조문이거든. 이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얘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어딘지 몰라. 이걸 법에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고지서를 미리 보낸다고 통보를 하냐면은 이 부동산에 을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얘한테 세금을 낸다고 미리 통지를 해. 그럼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조문인데 이 사용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잖아. 임차인이잖아. 그럼 얘가 세금 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과세관청은 얘한테 세금 부과하겠대.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얘는 지금 행방불명이 됐거든. 근데 얘는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얘는 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따고 들어가서 사용하나요? 아니지. 얘는 어디에선가 얘를 만났어. 그러면 과세관청은 얘한테 세금 낸다고 엄포를 놔요. 그래서 뭘 유도하냐면 얘한테 얘 위치를 일러달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자야? 과세관청에 귓속말로 얘기해 주세요. 저기요, 지리산 뱀사골에 가봐. 그거를 얘기해 주면 세금 안 내는 거야. 근데 사용자가 의리를 지켜 얘기를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소유권 귀속이란 말을 주고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멘트를 줘. 그럼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죠? 사용자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보시면 요거예요. 밑에. 그럼 주의사항 3번, 4번. 소유권 변동이란 말이 보이면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고요. 소유권 귀속이란 말이 들어가면 누구 가야 돼? 사용자. 두 개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39번. 있나요, 없나요? 이거 뭐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프린트 없죠? 없죠. 요거는 제가 PPT 약간 작업 실수한 거. 요거 건너뛸게요.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자, 건너뜁니다. 당황하지 마. 저 당황 안 했어. 요 PPT 실수. 자, 요거 다 필요 없어. 정상적으로 나와요. 이제 당황하지 말고. 나 당황 안 했어. 이거 다 배웠잖아. 자, 이제 다시 보시면.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근데 배가 고프다. 자, 보시면 지금부터 갑이 부동산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나 아니야. 부동산이 두 개야. 상가면 상가를 두 개 갖고 있고 주택이면 주택이 두 채고, 그때 계산을 생각할 수 있는 게 A 부동산의 세율을 따로 곱하고 B 부동산의 세율을 따로 곱해. 그럼 산술세액이 두 개 나오죠. 이런 것을 이론상 개별과세. 그런데 두 개의 부동산을 합쳐서 한 번만 세율을 곱한다. 그럼 산출세액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이거를 이론상 합산과세인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대학교에서 논문 쓰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객관식 찍어서 맞출 목적이에요? 맞출 목적이죠. 그러면 저는 대학교 때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이건 강의 안 합니다. 시험 안 나오니까. 인세란 말이 있고 물세란 말이 있거든.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이 단어는. 법조문이 아니라서. 이 인세 물세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본인 이론서 작업을 할 때 멋있게 보이려고 이론서에 써놓은 내용이에요. 절대 시험에 못 내는 멘트야, 인세 물세는. 그러면 이렇게 배웠어. 저는 대학교 때 인세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람 중심이에요. 대부분 사람 중심으로 합쳐. 근데 물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개별적으로 가. 그래서 어떤 세금은 인세적 성격이 강하고 어떤 것은 물세적 성격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거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 따시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할게요. 한글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 물건은 재산세에서 합산과세합니다. 법조문사. 그런데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으면 합산과세한다, 개별과세한다, 개별과세한다. 끝. 취득세는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는 인세, 물세 섞여 있어. 안 나와.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하라는 거. 자, 요거 읽어주세요. 크게. 요거 확 높여서. 시작. 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합산과세. 뭐야? 자, 보시면 아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배울 거예요. 토지 이용 용도가 생산적이다. 농사 짓고 있어. 그럼 세금 많이 때려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그때 따로 분리로 가. 낮은 분리로. 근데 시험에서 이 말을 안 써요. 그냥 낮은 분리로 간다. 그런데 토지가 사업 목적이야. 그러면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자기들끼리 합쳐. 이게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별도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다른 종류랑은 합치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합친다는 말이야. 그리고 토지가 투기 목적이며 모든 종류 토지를 다 합쳐. 그리고 토지가 사치성이며 높은 분리로 가요. 그런데 이 멘트를 쭉 읽어보면서 한글이에요. 한글로 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 있잖아. 종합은 종합끼리 뭐하고 합, 별도는 별도끼리 합. 여기밖에 합이라는 단어가 저는 안 보이는데, 그죠? 그러면 바로 배우겠지만 분리로 빠지는 것은 개별과세한다, 합산과세한다. 개별과세하는 거야. 왜? 한글로 합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그리고 이거 봐봐요. 건축물 어디에도 합이라는 한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개별과세하는 거야. 그럼 상가를 여러분들이 두 개 갖고 있잖아. 산출세액 두 개 나와야 돼. 상가가 10개 있으면 10개 나와. 그 다음에 주택에도 한글로 합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플러스고 다른 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10채 갖고 있어. 산출세액 몇 개 나와야 돼? 10개 나오는 거야. 이걸 답으로 계속 만들어요. 근데 시험을 이렇게 내. 재산세에서 주택 10개를 합친다. 아니요. 개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한글로 합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안 합쳐. 그러면 종합은 종합끼리 합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는 명절 때
친척분들이 제가 3남 3녀 중에 막내거든요. 막내 티는 안 나죠? 난다고 하는데 많이 철이 없어서 그러면 그 친척분들이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갖고 왔다고 옛날에 어릴 때. 그러면 종합 선물 과자 세트를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뜯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로비아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막대 과자인데 깨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로비아라는 막대 과자가 있었고 그런 과자가 종합 선물 세트에 들어가 있고 샤브레라는 것도 있어요. 샤브레 이렇게 동그란 거. 원래 이 샤브레가 프랑스 되게 고급 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싸게 만들었죠. 달게만. 진짜 샤브레 프랑스 과자는 한 3만 원 정도 가요. 이 박스 하나에. 정말 맛있어. 먹고 싶다. 그리고 아무튼 많아. 그러면 이 종합이라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를 생각하면 돼. 안에 여러 개의 종류 과자가 있다. 그래서 이 종합합사는 토지가 투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로비아도 투기면 들어가고 샤브레도 토지면 들어가니까 여러 개의 종류의 토지가 다 들어가는 거야. 여러 개의 종류를 모두 합치는 거야. 이게 종합합사. 그런데 별도합사는 뭐냐면은 과자 박스를 딱 열었어. 여기에는 다른 종류 과자는 없고 사로비아만 10봉이 있는 거야. 그럼 다른 종류 토지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고 본인들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지들끼리만 따로 합치겠다는 거야. 그 지들끼리가 별도예요. 그런데 지들끼리는 합쳐. 별도끼리 뭐 한다? 합친다. 그럼 이게 말로도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 이게 기본 틀이니까. 자, 사례 보세요. 찍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강남구에 여러 개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강남 옆에 서초에도 있죠. 우린 지금 강남구를 계산할 때는 서쪽 것은 논해로 하는 거예요. 관할 구역이 달라요. 그러면 지번이 6개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지금 3번하고 6번이 분리로 판단이 됐대. 아직 안 배웠어요. 분리로 판단되면 이걸로 갔다는 소리야. 이걸로. 그러면은 얘들은 개별 과세한다고. 개별 과세한다는 의미는 3억 원에 세율을 따로 곱해요. 이것도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주에 배우니까. 그럼 산출세가 하나 나왔고 요 6억 원에 이 세율을 따로 곱해. 그러면 분리로 빠지는 물건이 지금 몇 개였어? 2개. 그럼 산출세금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는 거예요. 개별 과세 하니까. 그런데 토지를 판정했더니 1번하고 4번이 투기 목적이래. 그럼 우리는 뭐로 판단할 거다? 종합. 그럼 종합은 종합끼리 합치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1억하고 4억을 합친다고. 그래서 5억을 갖다 놓고 뭘 곱해. 이건 다음 주에 배워.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 그러면 종합으로 빠지는 물건이 2개지만 산출세금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별도. 2번하고 5번이 사업 목적이래. 그러면 별도는 별도끼리는 뭐 한다? 합치는 거야. 지들끼리는 합쳐. 그러면 2억하고 5억을 합쳐서 산출세계 하나만 나와. 그러면 분리해서 2개 나오고 종합해서 하나, 별도해서 하나. 총 몇 개 나왔어? 뭘 또 3개야? 4개 나왔지. 계산이 안 돼. 자, 다시 분리해서 2개, 종합해서 하나, 별도해서 하나. 그럼 총 몇 개? 4개. 그러면 4장의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 고지서는 한 장만 보내. 한 장 내에 종합합산세액이 얼마, 한 장 내에 별도합산세액이 얼마, 분리가 얼마라고 기재하는 것뿐이라는 거. 됐죠? 그러면 틀은 잡았습니다. 10초 동안 음미하실래요? 내가 말을 빨리 했더니 숨이 차다. 내가 20년 전에는 말을 엄청 빨리 하더라도 숨을 찬 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숨이 차. 나이가 좀 들었나 봐. 아직은 30대인데. 뭐 이 웃음은 뭐죠?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20대 같아서. 응? 20대 아, 올해 수석. 자, 앞에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죠.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게 공부상.
따로 이용되는 게 사실상. 원칙은 세금을 뭐로 때린다? 사실. 이게 세금 회피가 적죠? 그래서 보시면 원칙은 사실. 그런데 이거를 3년 전에 예외 조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에 이걸 그대로 냈어. 근데 2025년도 시점으로 이게 기출지문은 아니었죠. 다만 개정된 거랑 신설된 걸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예외를 만들었냐면은 이게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그 한마디로 뭐야? 무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과세관청은 그 사실상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근데 무허가로 다른 용도로 썼거든. 근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쓴 거야. 이때 1,000만 원 세금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안 되는구나. 1,000만 원 세금을 냈어. 근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야. 그러면 원래 등기부상 공부로 이용하면 세금을 3,000만 원을 원래 냈어야 돼. 근데 얘가 무허가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더니 그거로 세금을 계산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내는 거야. 얘는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해야 돼? 인정 안 해야 되니까 그때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공부로 얼마로 세금 받겠다? 3,000.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할게요. 앞으로 세금을 내는 비교 형태의 지문이 나오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제재를 해야 돼요? 혜택을 줘야 돼? 제재. 가능하나 높은 쪽으로 가요. 어디 쪽으로 간다? 높은 거. 다시 한번.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조건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공부로 이용하면 3,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가 다른 용도로 사실상 전용했네? 그때는 1,000만 원만 세금 내면 돼? 이건 악용 요지가 있죠? 그때는 둘 중에 뭐가 높으니까? 3,000. 뭐로 때린다? 공부. 이게 뭐예요? 공부. 또는 여기서 끝난 거야. 또는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해.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주 찰나야. 그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뭐로 때리겠다? 공부. 근데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냈네요. 재산세에서 원칙은 사실상이지만 재산세에서 공부사 등재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옳은 지문이죠. 근데 이번에 시험 보신 분이 저한테 한 분이 이게 뭐 글을 남기셨어. 우리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상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은 개정된 걸 공부 안 한 거지. 그래서 이 공부로 간다는 말이 이게 문제 오류니까 이의 제기를 저한테 해달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올해 세법 16문제는 이의 제기감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렸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할 수 있어. 그럼 그분한테 허상을 드리는 거잖아. 안 되지.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 올해 하나도 없잖아. 근데 2024년도에는 하나가 이의 제기를 받아줬어요. 세법에서. 근데 다른 출판사 쪽에서는요, 아예 이의 제기를 안 한 거야. 이의 제기가 없다고. 근데 제가 봤더니 취득 시기가 틀렸거든. 예를 들어서 유상거래는 사실상하고 등기 날짜를 비교해야 되죠. 근데 시험 지문에 사실상으로만 간다고 시험 지문을 낸 거야. 그럼 그건 이의 제기가 되거든. 등기가 빠를 수도 있잖아. 그럼 시험에서 사실상으로 가려면 등기가 나중이라면 전제조건을 줬어야지. 근데 그 조건이 없어서 제가 유일하게 이의 제기를 한 거야. 받아줬잖아. 난리 났지 전국에서. 하천재다. 너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얼굴 잘생겼지, 목소리 좋지, 성격은 안 좋아 보이지만 뭐 이렇게 난리 난 거지. 어디 왜 갑자기 3,000% 빠졌지? 아무튼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10초. 이제 바로 문제 볼 거예요. 시계 보지 마요. 오늘 한 50분 정도면 끝나니까. 자,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거. 자, 보세요.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 한다? 제외한다. 주택은 주택으로 들어가죠. 자, 1번은 지방세 공통점이에요.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관련 토지로 가요. 예를 들어서 사치성 건물을 갔더니 토지 경계가 없어. 애매하죠? 그때는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 자, 2번이 이제 오늘 강의에서 조금 난해한 내용인데,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이 있네. 요거를 줄여서 겸용주택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일부분은 상가, 이런 걸 주택하고 다른 거랑 겸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직장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꿈이 뭔지 알아요? 5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놓고 5층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살고 1, 2, 3, 4층을 이렇게 임대하는 거잖아요. 상가 등으로. 그런 게 겸용주택이야. 그럼 이때 상가로 판정된다면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 따로 해야 되고, 주택으로 판정되면 토지와 건물을 합쳐야겠죠.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일동이란 말이 있고요. 여기 지금은 제가 원칙만 강의할 겁니다. 예외가 있고 나중에 할 것이고. 그럼 일동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우선 읽어볼게요. 1구는 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이잖아요. 그 1구는 전부 다 주택으로 봐. 너무나 어려워 보이잖아. 다 듣고 나면 쉬워. 그러면 1동하고 1구인데 실제 실무에서는요 1구만 판정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림을 제가 자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3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야. 3층짜리 한 사람 소유인데, 근데 1층은 모두 상가로 이용하고요 3층은 모두 주택이야. 근데 2층은 일부분은 주택, 일부분은 상가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 3층 전체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1동이에요. 그리고 각 층별로 독립된 공간이죠. 그 독립된 공간을 1구란 말을 써요. 그러면 지금은 한 동네에 몇 개 구가 있는 거야? 4개 구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단지 가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101동 내에 18가구가 살고 있다는 말을 쓰잖아. 거기서 101동에서 동은 18가구를 전부 다 말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구는 뭘 말해? 개별적인 우리 집, 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된 공간은 구, 전체는 동. 이해했어요? 그런데 1구만 판정하면 1동은 저절로 나와. 그럼 1구는 방금 전에 어떻게 되냐면 1구 주택이 몇 퍼센트 이상이며 50% 이상이면 그 1구는 전부 다 물어본다. 주택. 그럼 보세요. 1층을 갔더니 얘는 판단하는 거 아니네. 전체 상가네. 그럼 당연히 얘는 상가지. 근데 3층은 얘는 전부 다 주택이야. 그럼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2층을 봤더니 주택은 얼마인데? 60. 상가는 40. 주택이 50% 이상이죠. 그럼 2층은 전부 다 물어본다. 주택. 주택이에요. 그럼 상가도 뭐로 봐서? 주택.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그럼 지금 각 구별 면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바깥에서 건물 전체를 바라볼게요. 전체를 이제 다 판단해서 전체를 바라볼게요. 1층, 2층, 3층이 총 얼마에 합치면? 300. 300 중에 주택이 얼마로 판단됐어요? 200. 100배, 200. 이게 1동. 끝. 1동은 지금 이거 봐봐요. 어디 부분만? 주거용 부분. 그럼 1동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1구만 판정해놓고 1구에서 판단된 면적을 단순히 합계하는 것 뿐이야. 그럼 얘는 그냥 200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러면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지 말고 이거 암기해요. 1동이란 단어가 보이면 숫자 안 나와도 돼. 근데 1구란 말이 보면 숫자 요건 충족하셔야 돼. 몇 퍼센트 이상이면 50. 근데 전에 이렇게 냈거든. 주택이 60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50% 이상이 맞잖아. 이상 범위를 물어본 거잖아. 그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1구를. 맞죠?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4년 전에. 자, 이 그림 한번 음미하실래요? 자, 됐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공간을 다가구 주택도 구분됐으면 이게 독립된 공간이잖아. 일부러 보는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뭐 공법 이런 데서 뭐 다가구를 어떻게 뭐 쪼개냐 뭐 이런 게 있잖아. 세법에서는 독립된 공간이 되면 이게 독립된 공간이 개별적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공법 내용을 갖고 세법에서 물어보면 나는 몰라. 그렇죠? 뭐 근데 뭐 된대. 세법에서는 분리가 된대. 근데 공법에서 뭐 안 된다고 또 배운대. 그러니까 막 상충이 된대. 나는 몰라 공법을. 공법 선생님한테 물어봐. 어? 세법은 분리돼? 에? 관심이 없구나. 세법에서는 구분이란 말이 들어가면 구분된 부분을 각각 물어본다. 1. 공법 내용까지 제가 모르겠고. 자, 오늘 받으신 문제 41번.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요거 하고 집에 갑니다. 자, 강의 들으실게. 이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봐봐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왜냐면 틀린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찾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 판정해야 되잖아. 조합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우선 가봅시다. 자, 강의 들으실게요. 자, 첫 번째 토지란 토지 개념 물어봤거든. 이게 나중에 법조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지적 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토지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등록된 거 아니야.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가 되면 세금을 때리는 건 맞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고 그다음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분명히 토지를 물어봐서 토지. 제 손을 보시죠.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 이걸 물어본 거야. 토지. 그러면 이 토지에는 주택 관련 토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볼게요. 토지에는 주택 보속 토지를 뭐 한대? 포함. OX, X. 틀렸어. 이거는 기초 지문 중에 센 기초야. 근데 이거를 판단을 거의 못해. 시험장 가신 분들이. 기초가 없어서. 시험 합격은 기초적인 것을 누가 실수 아니야로 판단이 돼요. 범위 넓혀갖고 어려운 걸 맞췄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세법은 절대 넓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깊게는 공부하는 게 맞아. 절대 범위 넓히면 안 돼. 부동산 관련 세법만 하시고 기출된 지문만 하시고 위주로 하시고 개정된 것만 첨가시키면 되지. 막 옆에 거 막 선박 갖다 놓고 뭐 기계 장비 갖다 놓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 아닌데 그런 거 공부하지 마시라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하라고. 그리고 세법에서 가능한 시간을 좀 줄여야지. 그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강의했던 거 소유권 변동이란 말이 들어가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대. 그럼 아까 누가 세금 낸다? 공부상 소유자인데 재산세를 부과한다. 뭔 뚱딴지야. 누가 세금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 납세의무를 지죠. 그럼 두 번째도 틀렸네. 세 번째 소유권 귀속이란 말이 보이고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죠. 누가 세금 내는 거야? 사용자인데 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말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소유권 귀속해놓고 변동시켜놓고 등기 안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게? 그럼 누가 등기 내고 살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리고 다 행방불명하면 되잖아.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말이 안 되죠.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볼까요? 자, 이거잖아요. 개정된 거 보세요. 재산세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라. 원칙은 사실상인데 법이 바뀌어서 공부상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맞잖아요. 그럼 얘는 옳은 지문이잖아. 그리고 자, 저를 보시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마지막 지문이 자, 제 손을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이 맨 위에 토지를 생산적이면 분리, 사업 목적이며 별도 합사, 투기 목적이며 종합합사, 사치성이며 분리. 이 토지에서 분리, 종합, 별도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 분리, 종합, 별도는 건축물하고 관련이 없는 말이잖아. 근데 여기서 건축물을 왜 집어넣느냐고. 그럼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럼 얘는 앞에를 바꾸자면 뭐로 바꿔야 돼? 토지로 바꿨어야 돼요. 아니면 뒤를 바꾸려면 이거 아예 틀린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만 생산이냐 사업이냐 투기냐 사채로 나눈 거잖아. 건축물이 그런 게 어디서 아까 건축물이가 건축물 땡이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냈냐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2025년도에 이 기초적인 문제를요 맞춘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왜? 지문도 길어.
생 기초도 몰라. 이것도 뭔 말인지도 몰라. 이거 못 맞추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처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 2025년도에 이 문제 틀린 분들은요. 그거는 뭐 어떤 세법이 어렵다 이런 거 아니야. 그분은 처음부터 합격할 실력이 안 됐던 분들이야. 이 문제가 미스가 나신 분들은. 만약에 이 문제를 맞췄어. 그분은 운이 없었던 거고. 근데 이 문제가 미스가 났어. 아예 합격할 실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를 틀리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 사실은. 그리고 원래 이렇게 보기를 주면요. 최근에 4개밖에 안 주거든. 근데 얘는 지금 5개를 주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지문 표현이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은 제가 강의를 드리고 같이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좀 속으로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법이 말씀드리면 계속 어려울 거예요. 매년. 최근 4년 연속 세법이 가장 난해했거든. 2차 과목 중에서. 그래서 세법 선생님들이 되게 오래 살아. 왜 시험 끝나면 요걸 많이 먹거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저는 요걸 먹을 거야. 평생. 괜찮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점수 나오는 분들 다 나와. 안 나오는 분들은 아예 안 나오고. 그건 저를 믿으시고 최소한 10개는 맞게 해드릴 테니까 저는 14개 능력은 안 돼요. 14개를 맞게 해드리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앞으로 세법만 공부할게요. 민법 하지 마시고요. 학교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10개 이상은 맞게 해드릴 테니까 강의만 빠지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시간 투자 안 하더라도 10개는 답이 보이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14개는 안 돼요. 그러면 세법 공부를 하루에 3, 4시간 하셔야 돼. 그럼 실익이 안 남잖아. 우리는 그 시간에 중개사법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죠? 화이팅.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